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성남 MBN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후보 시절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취임 2주일을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였던 어느덧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추도식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신드롬처럼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오빠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주려고 왔는데 악수는 했는데 갈 때 주려고 했더니 못 만나가지고 못 줬잖아. 어떻게 전해줬으면 좋지? 택배를 보낼까? 열기가 어느 정도였길래 지금 스튜디오 안도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토마토 상자를 머리에 이셨던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저 아주머니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가지고 네.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악수는 했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무거워서 지금 드리면 나중에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기가 힘들까봐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달을 못하고 그냥 가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취재진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우리 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택배로라도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택배로 정말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인터뷰한 열성으로 봐서는 택배로 보낼 방법을 반드시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친노 친문의 패권은 없다.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 참석이다. 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권양수 여사가 직접 준비한 육개장을 먹고요. 봉화에서 먹는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가 되는 걸까요? 추도식에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네. 참석이 이제 마지막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하면서 그때 참 기분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른다 할 정도로 참 국민들로부터 너무 네. 큰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추도식에서 요즘 어제는 추도식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이 오늘로서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참석하겠다 한 것은 이제는 노무현 그런 시대를 넘어서 네. 문재인 시대를 만들고 노무현의 가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뭐라 할까요? 뭐 독립선언이랄까? 그동안 네. 문재인 하면 노무현 비서실장, 노무현 뭐 대통령의 그림자가 늘 아른거렸는데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가치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 애정 네. 이런 것들 또 탈권위 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가치뿐만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도 대통령직으로서도 성공하겠다. 그러한 그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오늘 국민들에게는 청와대 개방 1탄이 될까요? 일자리 상황판을 내건 여민관 집무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단출하던데요. 그렇지만 불안건처럼 생긴 상황판 2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점검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 정말 일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소탈한 대통령, 뭐 그래서 그 청와대 그 집무실, 그게 그런 어떤 권위가 묻어나는 뭐 그런 데보다는 소탈하게 여민관 저기서 이제 네. 직무를 하겠다는 건데요.
생각 정말 잘했어요. 그래, 그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 소탈하다. 또 친근감이 있다. 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아주 말하자면 열화와 같은 그런 박수갈채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런 자세가 아마 5년 내내 이제 시종 일관할 것으로 믿고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일단 대통령도 실제로 일하는 대통령, 부지런하게 네. 일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참모들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 바로 가까이서 일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지금 네. 제일 국가적으로도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런 식으로 이제 보여준다, 이런 의지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참모들도 바로 옆에서 이제 모시고 있으니까요. 과거같이 상간만만 배알아듯이 가지 말고 이제는 바로 옆에서 대통령하고 항상 그때그때 필요할 때 건의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직언도 하고 그러면서 네. 같이 잘 어울려서 그야말로 청와대 안에서부터 명실상부한 협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까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군악, 의장대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고요. 먼지를 털고 다시 나온 게 적지가 않습니다. 원탁 테이블을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저게 바로 9년 전에 민정수석 당시에 썼던 테이블인데 주인 곁으로 돌아왔다고요. 오늘 회의실 정중앙에 있던데 말이죠. 사실 저 원탁 테이블도 저 여민관 안에 새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을 9년 전에 사용했던 거고요. 원탁이라는 거의 의미가 아무래도 탈권위와 가깝습니다. 가장 여러 사람과 눈을 잘 마주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간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부분하고 또 한 번 또 관행, 또 탈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임 추천을 이제 국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특별감찰관 네.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죠.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죠. 우병우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에 대해서도 방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요. 네. 전 정권에서 만든 제도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필요하면 계승하고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맞게 다시 고쳐서 전 정권에 잘한 것들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까지 같이 보여준 측면에 있어서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지금 국민들 현재 80% 이상 정도의 국민들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네.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부터 감찰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원탁과 함께 소통을 중시했던, 그래서 세 나라에 보냈던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을 만났는데요.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요? 안정적인 외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격이 없이 다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사단과의 만남입니다. 그쪽 인터넷에 올라가는 큰 일들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주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또 구성되고 급하게 출발하고 그러셨는데 아주 성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명 야쿠자 오야붕 이야기를 문희상 특사가 한 이유가 뭡니까? 가면서부터 화제가 됐었죠. 네.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특사를 보내라고 했더니 오야붕, 두목이 왔다. 야쿠자의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이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덩치나 어떤 얼굴 모양새나 이런 걸 두고서 오야봉이다, 두목이다. 상당히 우리가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문희상 특사가 저 당시에 갖고 갔던 친서 내용 중에는 분명히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위안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견제하려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베 총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 속에서
또 그 화면 속에서 우리 누리꾼들이 또 그 아베가 이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까지 포착을 해서 아 정말 네. 오야봉이 오긴 왔다라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 그 특사단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자신의 상관이나 누가 들어오면 이제 없었던 듯이 아주 지지운 듯이 조용하거나 네. 분위기가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악수하면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청와대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는 파격 행보. 청와대 대변인의 숙소까지 구해주는 대통령입니다. 워낙 박수현 대변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공주에서부터 고속버스 타고 매일 출퇴근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관사까지 내주게 됐죠?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공주에서 국회까지 늘 네. 매일 출퇴근을 했죠. 뭐 서울에 비싸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국회의원 되면은 시골 사람들을 보면 시골 사람들 얘기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너는 매일 여기서 살아라 해갖고 그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보니까 와서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서울 집값이 뭐 전세값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집도 구하지 못하고 네. 인근 숙박업소에서 우선 지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늘 대통령이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또 만나야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청와대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뭐 어디 청와대 군에는 혹시 머무를 데 없느냐 숙소 같은데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청와대가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집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네. 이렇게 처음 맡아갖고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 아주 조그만한 뭐 이렇게 집을 얻어갖고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박수현 대변인한테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좀 구해주는 네. 참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뭐 영국 전에 보니까 영국 의원이 말이죠. 그 집 런던에서 집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뭐 선상 생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수현 대변인도 우리가 옛날에는 출세해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서울에 당연히 집도 사고 뭐 아니면 또 국회의원 좀 되면 벌써 서울에 집 있고 네. 이런 줄 알았더니 박수현 대변인도 보니까 국회의원을 했으면서도 서울에는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문 대통령도 뭐 거기서는 그 마당이 100평 넘는 집을 가졌지만 그것 해봐야 서울에 와서 30평짜리 아파트도 전세도 못 낼 정도였다니까 네. 서울이 집값이 비싸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위 공직자들도 특히 공부 중에도 공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부터 이렇게 좀 소탈한 네. 그런 이제 자세를 보여주면 앞으로 흔한 말로 무슨 흙수저 무슨 수저 이런 좀 시비도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시종 여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일명 문 대통령 구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국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정숙 여사가 이 업체 신발을 구하려고 수소문을 했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더 이상 신발을 본인이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 가을에 구두를 팔라고 국회에다가 판을 벌렸었어요. 그때 국회에 직접 오셔갖고 아주 즐겁게 한 켤레 사시고 가셨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였었어요. 청각장애인이 만들었지만 하루에 한 개, 두 개 팔으면 많이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구두.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묘역을 참배했을 때도 신고 갔던 그 구두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셨던 분이 우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 구두를 이제 문재인
저 대통령이 네. 2012년에 이 아까 업체 그 구두를 만드는 풍경이라는 네. 업체의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저거를 팔았는데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의원이 저걸 사서 너무 즐겁게 뭐 신고 갔다. 네. 근데 이제 누리꾼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번에 그 5.18 묘역에서 저 참배하는 모습에서 구두 뒤축이 사실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의 수준으로 저런 상황을 보고 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하구나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그럼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저 구두가 어디 거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청각장애인들이 만들어서 판매했던 구두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네. 2013년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3년에 폐업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저 구두를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최순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검찰에 출두할 때 벗겨졌던 구두 기억하시죠? 네. 그 구두와 너무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저는 구두를 이렇게 5년이나 신으시고 네. 더군다나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 구두 한 두서너 컬러는 있지 않습니까? 또 바꿔도 신고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전국을 지금 유세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구두를 하나를 신고 저렇게 다녔다는 게 참, 뭐랄까요. 희한하기도 하고 참 네. 검소하시구나 하는 네. 느낌 정말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참, 예, 보통 뭐 대부분의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장에 가면은 구두가 그냥 몇 컬러씩 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좀 계절도 바뀌고 그러는데 5년을 신었다는 게 참, 문 공부받을 만합니다, 대통령이 진짜. 아직도 이 구두를 신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어머니가 말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우셨다고 하던데, 네, 교수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석영 그 대표 네.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게 청각 장애인들이 만든 구두인데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수제 지금 구두죠. 이제 폐업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옛날 그 멤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잘 그 좋은 그런 구두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것을 네.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당연히 문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자립하는데도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성공하는 그런 구두 회사가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많이 울었던 이유가 네. 사실은 또 그 내부적으로 또 숨겨진 사연들이 있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그쵸. 사람들이. 근데 구두를 만드는 장애인 한 분을 모셔다가 배우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구두를 만들 때 뒷굽이나 이런 데 못을 박는데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못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구두장애는 이거 다 듣잖아요.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을 텐데 그걸 다 꿋꿋이 참고 본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이거 누군가 편하게 신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사장이 저렇게 폐업하고 나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른바 상품과 함께 스토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심금을 더 울리고 있는 일명 완판 행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기만 하면, 신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시네요. 등산을 할 때마다 입은 재킷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거 한번 예약 판매하겠다고 다시 만들어주신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전 예약이 오픈됐는데 1시간 만에 다 팔았다. 이거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정에 그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매진이 돼서 네. 2차로 300벌을 지금 더 추가로 지금 그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사실 저 옷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저 옷의 이름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앞자 문자의 약자인 M을 따서 M 어떤 이런 브랜드로 지금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저 옷이 또 작은 치수의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입으려고 그 작은 치수에 대한 옷도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던 게 2013년에 단종된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이제 약간 유행이 간 한물 간 등산복입니다. 아까 구두를 오래 신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을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등산복을 계속 입고 다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 등산복 어디서 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이미 단종된 거다. 하다가 다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네. 지금 뭐 일단 300벌을 사전 예약해서 1시간 만에 완판을 했는데 이렇게 잘 팔리면 뭐 소위 복고라고 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이런 물건들 다시 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저런 모습만 봐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주 행복한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 봐요. 이런 물건들이 팔리면서 업체들은 노동 조건도 함께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비슷한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품의 화제,
일명 곰돌이 열쇠고리까지 이제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곰돌이 열쇠고리를 들고 네.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열쇠고리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들이 네. 새도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 하겠다는데 저런 뭐 물품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에 네.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요만 있어도 일자리는 좀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뭐 구두 이런 열쇠고리까지 이렇게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임기 초뿐만 아니라 임기 네. 말까지 계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옆에 즉 경상도를 당시에 문 후보가 가면 호남으로 갔던 김정숙 여사가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8주기 추도식에서 이모리안 행진곡을 합창하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이어서 엇박자는 견딜 수 없다. 조기 수습에 나섰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문 대통령의 좌우 화합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기사에서는 좌우 참사를 김정숙 여사가 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박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좌우 엇박자 나신 네. 거 보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뭐 흠이나 하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제 김종수 여사가 성악 전공이시니까 이렇게 네.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예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것도 좀 웃으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 실수를 네. 바로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시면 참 진짜 박치시긴 하네요. 지금 계속 양쪽이 어긋나시는데 네. 김종수가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또 하나 저 위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도 말이지 네. 저렇게 뭐 틀리면 옆에서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대통령도 뭐 엇박자 낼 수 있고 아까 박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박치도 있을 수 있고 한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친근감이 가는데 네. 아까 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장면, 이런 인기 또 대통령의 그런 소탈함 이런 것이 정말 시종여일해가지고 임기 마치고 저 청와대를 떠나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면 아마 국민들 모두 그렇게 바라겠죠. 예. 지금 오늘 약간의 이걸 해프닝이라 봐야 되나요? 문 대통령이 영부인의 내조에 만족했을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바로 삭제가 됐어요. 네, 이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엇박자 게시물 사실 이게 흠이 아니라 되게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귀여워 보이는 모습, 좀 친근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리트윗했다가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리트윗했네라고 이제 포착을 했는데 이제 리트윗하고 이제 직후 이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그 사실까지 네티즌한테 좀 화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소탈하게 많이들 봐주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워낙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서로의 동반자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내의 생일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올렸던 깨소금 같은 메시지를 뒤로 하고 부인은 이 연예인의 잘생긴 남자 배우를 언급하면서 많은 분들이 웃기도 했거든요. 뭐 캠퍼스 커플로도 워낙 유명했고 네. 또 두 분의 그런 사랑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다 친근하게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생일 같은 때 이렇게 또 부인한테 이렇게 SNS를 보내서 생일 축하를 하고 네. 저도 뭐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해갖고 좀 민망하고 뭔가 좀 닭살이 돋는 것 같아갖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두 분은
참 국민들 보기에 네. 부부의 사랑이랄까 그런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고 이런 걸 떠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네.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또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은근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문 대통령 의문의 일패라고 하면서 유쾌한 부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여사는 그런데 남편에게는 제인 씨라고 부르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부인을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어이라고 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뭐 이 SNS에 올렸던 글이나 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물리양 행진곡에 손 맞추는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권양숙 여사가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 권양숙 여사의 손 박자를 보면서 박자를 맞춰줬던 거예요. 그 네. 부분까지도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배려가 있다는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부인에 대한 호칭을 잘 못합니다. 어이는 2012년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또 안 부르시겠죠. 아니 그런데 네. 저는 경상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하숙할 때 보면 그 하숙집 그 주인 충청도 분이었는데 나봐 이러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부 호칭에 부인에 대한 호칭에는 근데 아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들 세대만 해도 저 어이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행보 중에는 정책적인 행보도 있겠습니다만 뒤로 보이지 않는 기부 행렬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경매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내놓으셨던 게 셔츠, 바지, 원피스, 머플러 같은 거네요. 그 이제 지난 1월 17일 날 한 번 네.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영부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그렇죠. 되시고 나서 5월 27일 날 또 한 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물품들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 5월 27일 날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그러니까 진월국제테니스 광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이제 경매에 붙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그 무슨 등산복, 그다음에 아까 뭐 곰키, 뭐 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완판되고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거를 감안할 때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된 수익금이 전액 소외이웃돕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뭐 쓰지 않던 물건들을 내놓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또 기념해서 가질 수 있는 또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역시 좀 의미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들렸던 소식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작년에 연봉 절반인 9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비우면서 채우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통령 내외 그리고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수 여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캐리어 가방을 직접 차에다 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수행원들이 한다거나 이제 주변에서 하는데 김정수 여사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캐리어를 들어서 차에 실는 모습, 근데 저런 모습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저런 모습들이 소탈하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다른 분이 또 캐리어 때문에 좀 논란을 일으킨 게 아, 사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말이죠. 그 김포공항에서 아마 수행원을 보고 나서 자신의 짐을 슬쩍 이렇게 밀어 넣어준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길래 그렇게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화제에 두고 있나요? 네, 일본에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다가 이번에 네네. 한국으로 딱 돌아오시는 장면인데 들어가면서 게이트가 딱 열리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시면 네. 시선은 정면 응시하면서 네. 캐리어를 옆으로 싹 미는데 그거를 이제 수행원이 딱 잡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저 영상이 딱 공개되고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오늘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오전 내내 1등이 김무성, 네. 그리고 3위가 노룩패스였습니다. 농구할 때 안 노룩패스가- 보면서 이렇게 쓱 주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모습 자체가 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네. 수행원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 SNS를 통해서 비난 대회를 가세를 했는데 네. 저 받았던 이 수행원은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제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긴 하지만 평소에 굉장히 자상한 편이고 네. 2012년에 저 보좌관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함께하고 싶은 국회의원에서 1위로 뽑힌 게 김무성 의원이다. 그러니까 네. 저 장면은 이제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 보이시죠? 인터뷰를 예견이 돼 있어, 예상이 돼 있어서 나와서 빨리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리어를 수영원한테 이렇게 슬쩍 밀어주는 게 네. 마치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고 거만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김무성 대표는 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웃으면서 자꾸 이런 거 다루면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약간 반농담식으로 네. 그러면서 그냥 이 사태가 일정한 해프닝 정도로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프닝이고 나 이런 거 내가 일일이 해명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받는 게 저기 무슨 기계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눈길이라도 한 번 점서 나 왔어 이러고 이거 받아가 이러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런 스타일이 전혀 대중적이지 못한 스타일이다. 근데 네. 자신의 신분은 대중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정치인이 누가 뭐 사장이 와서 저런다면 사람들이 그 버릇 그냥 나오는 건 이러고 말겠지만은 네. 정치인이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사람 보지도 안 하고 말이죠. 거들떠보이더라고 옆으로 휙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님 그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연석회의가 네. 끝나고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동영상이 6만 건 정도나 이 조회가 됐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냐라고 이제 취재진한테 되물었고요. 네. 취재진들이 수행원을 이제 보면서 밀어줬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거를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바쁜데 일이나 하자. 뭐 네.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뭐 나중에는 이제 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나름 김무성 의원을 생각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해서 기자들이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해외에서도 당당한 그러니까요. 한국 정치인하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동영상이 당당한 말이죠. 한국 정치인이 아니라 거만한 한국 정치인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무슨 거만하고 꼭 권위적이라는 의식을 갖고 저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아주 소탈하게 네.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또 이렇게 나이도 들고 다선을 하다 보니까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쭉 밀어준 게 좀 눈길이라도 보든가 눈길이라도 보냈든가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저 모습만 봐서는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김무성 네. 대표도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쳤다면 참 죄송하다 이런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 가서 무슨 엄청난 구상을 하고 오신다겠는데 지금 워낙 바른정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제왕적 권력 분산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개헌 요구를 하셨던데요. 이게 워낙 문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양복 상의를 벗고요. 의자를 밀어넣는 행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정치인, 이제 달라진 시대, 시선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에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범상치 않게 해석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바로 그런 점을 생각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소탈한 정치 시대에 이렇게 문 대통령하고 너무 그 행태가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억울하긴 억울하겠죠. 억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그냥 항상 이 행동이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박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시고 뭐냐면 권위주의 철폐 무슨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제 바꾼다 개헌한다 이런 모든 제도를 바꾼다 네. 의식을 바꾼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자신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말로서는 지어낼 수 있지만 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 점 체질화한다. 그러니까 권위의식을 털고 그야말로 서민의식을 체질화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저도 이렇게 몇 번 봤지만 네. 참 저분도 소탈하긴 소탈해요.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말을 뭐 툭툭 하고 그냥 예사로하는데 경상도 사람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 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는 열심히 이제 저 말을 올리는데 듣는 사람은 계속 저 사람이 왜 자꾸 말을 그렇게 낮춰서 하냐고 이렇게 해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런 점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듣냐를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이게 그건 전혀 소용이 안 됩니다. 해명하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야당의 대표적인 인사로서는 오히려 더 대통령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대중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님 좀 섭섭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좀 귀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0.5초 밀어넣겼는데요. 청계의 거울 위에 그리고 거울 속에서 살고 있는 정치인의 진면목을 저희가 오늘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청계의 거울이 아니라 5천만의 국민들이 목도를 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이 올 때는 운동화나 단화를 신고 올 줄 알았더니 이분은 5cm 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수임번호 503번. 박 전 대통령을 보면은요, 바로 어제의 행보를 간단하게 지나치진 못할 것 같다라고 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하고 나온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양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건 올린 머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를 아마 단정하게 묶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치소에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핀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본인이 대통령이던 시절과 머리를 비슷하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옷도 소위 전투복이라고 하죠. 그 대통령 당시에 입었던 옷을 입고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출정을 오는 상황에서 네. 법원에서 이제 공판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오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대통령인 그때 그 모습 그대로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건데, 원래 보통 수갑을 차는 것은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말아서 가려주죠. 네. 근데 어제는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방송국에서 모자이크 했을 뿐이지 그 모습, 수갑 찬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네.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리는 걸. 네. 왜 거부했을까요? 나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잘못하지 않은, 사실 지금도 대통령이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허위 사실들로 나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다. 네. 내 지지자들 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재판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분석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은 나는 무고하다, 나는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했죠. 뭐 직업이 뭡니까의 네. 인정신문 과정에서 무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왜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 안 썼을까요? 나는 탄핵당할 만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고도로 좀 정치적으로 계산된 그런 행동과 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제 저 법정의 전문가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저분의 성격이 그냥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흔들림 없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성격상 뭘 꾸민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 있는 그대로 평소에 했던 내 모습 그대로 여기서 내 더 꾸미지도 안 하고 더 숨기지도 안 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수갑 찬 모습도 그걸 숨겨가면서 숨기나 안 숨기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내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자존심은 계속 지켜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예. 전대미문에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식 재판에 나오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일명 셀프 올림머리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화 대신에 구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심리 분석가들이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라는 최순실보다 더한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게 아니겠느냐. 이 같은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품위, 존엄성 이런 거를 유지하고자 하기 위한 시도죠.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눈을 마주치거나 서로의 어떤 감정을 주고받으면 사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를 더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심정이 들었겠죠. 얼핏 스쳐갔던 장면이긴 합니다만 천장을 쳐다보거나 작게 한숨을 내쉬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존엄을 훼손받지 않겠다라는 심리였을까요? 오히려 방청석의 수석들, 함께 일했던 사람도 있지만 단 한 번 시선을 주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 첫 재판의 모습을 본 어떤 수사 관계자들, 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몇 분 통화를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네. 어떻게 한심하고 좀 비참하다, 또 한탄스럽다. 조금 더 나가서는 좀 굴욕을 느낄 때 저렇게 천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은 이 범죄 심리학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수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하자면 어제 모습을 보고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단 한 네. 번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전혀 몰랐었던 사실이고 공범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애써 더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더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리고 방청석에 있던 수석들한테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보이지 않은 재판장에서의 뒷이야기, 화면 속 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목격담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제 휴정이 시작됐을 때도 두 사람이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나가고 최순실 씨는 자리를 지켰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아마 이 공범들은 서로 네. 마주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라기보다는 그렇게 뭐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전혀 눈길 한 번 안 준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네. 뭐 자신은 대통령이고 최순실은 그동안 자기의 소소한 일을 수발드는 네. 그런 뭐 사람에 불과하다는 격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순실과는 말하자면은 국정농단이라가 비선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비선도 네. 아니다. 비선이라는 건 힘이 있는 게 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든가 이권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어떠한 권한도 준 바 없고 협의도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국정농단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고 그러한 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권 개입을 했다든가 최순실이가 어쨌다든가 하는 것은 최순실 개인의 네. 비리지 나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선을 딱 긋기 위해서는 최순실과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눈을 마주친다든가 무슨 웃는다든가 무슨 어떤 표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까지도 엄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누가 저 입장이 돼가지고 최순실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응? 네. 아예 저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저렇다면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날 일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드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 분노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저분한테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최순실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투명 인간 취급하고 싶지. 거기다 요만큼이라도 최순실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싶지도 않을 거다. 네. 아마 그래서 저렇게 더 눈길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어쩌면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외면을 하는, 어쩌면 아는 것처럼 눈길을 교환하는 것 자체마저도 뇌물죄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닐까 의식했을까요? 아까 이중근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최순실이 소위 꼴도 보기 싫어서 저랬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한 측면에서 둘이 눈빛 교환을 해서 친밀한 감정 같은 게 드러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박 전 대통령은 정면만 응시했던 것 같고요. 어제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법정에 딱 입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목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박 전 대통령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외면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인정신문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최순실이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서를 좀 보면 박원호 전무에게 나를 팔아서 최순실이 이렇게 돈을 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내 이름을 팔아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최순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뭐 박 전 대통령도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사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최순실이 같이 사면 논의가 되겠어요? 네. 최순실은 여기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최순실 입장에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지도 못한 소위 말하는 더 큰 배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날의 재판 과정을 보고 최순실이 굉장히 미안하고 기죽어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제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초장부터 울먹이던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꽃도 피우고요. 자신의 딸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의 아픈 곳은 쿡쿡 찌르는 일명 노련한 면모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그동안에 최순실은 재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의 어떤 뭐 노하우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응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재판을 쭉 지켜본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입니다. 평소 재판과는 오늘 시작부터 너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정신문 할 때 그 소리를 너무 작게 해서 판사가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자 그때 한 번 울먹였고 또 거의 마무리 부분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마디를 얘기하면서 나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울먹이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근데 왜 발언을 계속하려고 하죠? 이경재 변호사가 제지하기도 하던데요. 그 모습을 저는 뭐 정확히는 뭐 네. 우리 백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최순실 씨가 발언을 자꾸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첫 그 재판에서 모양새도 나쁘려니와 네. 같이 하면은 지금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이게 잘못했다. 전부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상의나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 이런 이권 개입도 있고 인사 개입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로만 지금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 전에 첫 그 검찰 출두할 때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죽을 죄를 졌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제 이 얘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를 졌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제 어제 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데서도 지금 자신의 무죄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공박을 하면 그쵸. 결국 그러면 자기가 무죄면은 이 농단 사태에 그러면 유죄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첫 재판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심정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앞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다투게 될 수밖에 없고 증거가 나오게 될 경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우에 따라서는 난타전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참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이 재판이 앞으로 지금 빨리 끝나도 거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까지 갈 겁니다. 10월 16일인데요. 10월까지요. 네.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을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됩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섰을 때 네. 그럼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의 질문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뭐 본인에게 좀 안 좋은 말 한 증인들 직접 신문했죠. 그거 다 기억하실 텐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서서 최순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최순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재판 중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주일에 서너 차례 공판을 하다 보면 상당한 체력전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나온 것도 탄핵에 대해서 당위성을 보여주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관심을 더더욱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진술을 할까요? 박 전 대통령 앞으로 말이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오늘 공판에서도 나오고 있는 증언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평소의 신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술이 맞다면 조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내 평소 신념은 종북, 친북 단체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빙자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거 막겠다라는 거다. 이거는 김계춘 실장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의 문화, 어찌 보면 좌편향돼 있는 문화계를 중립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취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뇌물죄 관련해서는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까 모른다잖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시, 간접적인 지시까지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 통치행위. 네. 이거는 우리 국정기조에 맞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아야 되면 네. 살인자 같은 경우 살인자 엄마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이 단체 좀 문제가 있는데요라고 한 게 단데 나중에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면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살인죄를 저지르면 네. 누구까지 처벌해야 되는가가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살인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살인자를 도와준 사람은 처벌해야겠죠.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살인자 엄마가 살인자를 낳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살인자 엄마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학설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취지로 그냥 그 정도 던진 말, 우리 국정기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소위 그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엮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아마 네. 이 주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영화를 개봉했던 이미경 당시 부회장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전달한 사실은 있다 하던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네. 그것이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 파장은 엄청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미경 부회장 그 좋지 않은 얘기가 있던데 그 말 한마디로 그럼 그것을 들은 네. 비서관이라든가 무슨 관계기관의 장관이든 뭐 그 관계자들은 그러면 왜 이런 나쁜 얘기가 나왔느냐. 또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 그걸 추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게 돼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한테도 나는 돈 뭐 뇌물이고 뭐고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일을 좋은 일을 위해서 좀 돈을 좀 기부를 뭐 좋은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좋은 얘기죠. 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압력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도 본인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가했다는 실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전달을 왜 했습니까? 전달을 한 것은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만 알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들었으면은 끝났는데 전달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든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사항이라고 다른 지시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전달만 하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네. 우리는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이다. 이 블랙리스트를 관장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말인 듯 떠들었던 말이 있었었는데요. 참 검찰에서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희화한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이미경 부회장을 압박시킨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네요.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찹찹하게 여의도 텔레토비 제작진들은 들을 것 같습니다. 종북몰이, 특히 좌편향 NGO에 대해서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종북으로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는 물러서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가장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표현 썼잖아요. 네. 뭐 종북, 친북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시했다는 건데 지금 소위 약간 진보적인 예술인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럼 이미경 부회장, 뭐 CJ에서 만들었던 변호인, 뭐 그런 부분들에서 김기춘 실장도 굉장히 문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종북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이 다르고 본인의 네. 극도로 보수적인 생각과 다르면 종북, 친북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지원을 중단하고 그쪽 단체 탄압을 가했다면 이건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사실상 말살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주의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조서들이 공개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좀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도 이념적 지향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북, 만약 종북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우려를 표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이념
이념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념적 지향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호불호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려를 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체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보수적 그런 저 마인드로 볼 때는 저 친북, 종북 저런 편향성이라든지 저런 경향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단체들을 없애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그 활동을 못하게 하라든지, 방해하라든지, 만약에 이런 지시가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만약에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정도를 표명했다면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특별한 지위에서 그럼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이 문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그 정책을 자기가 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방향이 명백히 그 위법 사항이라면 그건 모르지만 전 앞으로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종북, 친북 성향 그 자체만으로 우려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종북적인 성향, 뭐 친북적인 성향의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사람들 다 보셨습니까? 거기 다 친북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예술계 다양성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북을 찬양한다는 그거는 뭐 국가보호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거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정권 친화적인 것들만 뭐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배제를 하고 이번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시면 정권에 배치되는 데는 다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치된 쪽이 다 종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이제 문화예술 정책의 접근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러면 겁니다. 반대로 그야말로 정권 친화적인 단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단체가 만약에 그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권 친화적인 단체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었던 지원을 하고 그 반대되는 그 정부의 그러니까 이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실을 끼쳤다든지 이것이 좀 명백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나는 누구의 패권에 혹은 어느 한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정책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내일은 박 전 대통령만의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내일 모레는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판, 참석하실지 방청권을 또 팔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경쟁률이 뜨거울까요? 저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처럼 뜨겁진 않겠죠. 첫날은 5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뭐 10월 16일까지 거의 끝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관측인데 매번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그리고 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설 때 그때는 다시 또 이 관심사가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경쟁률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참석하지 못했던 동생 박근영 씨가 과연 내일이나 그 다음에 또 와서 방청권을 받아서 방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가르는 잣대가 될 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심에서 광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운이 세다는 곳에 나는 와 있다. 그렇지만 뭐 별거 아니네. 컴퓨터 앞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홍준표 전 지사가 신혼중의 아들과 함께 붉은 황무지 앞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네요. 그러네요. 그 기운 세기로 유명한 세도나 여기 가서 지금 부인하고 아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홍준표 지사가 여기서도 기운이 뭐 별거도 아니더라. 세다고 하는데 근데 역시 홍 지사의 길을 세도라에 있는 바위산도 당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도 계속 SNS를 통해서 친박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길을 다시 거기까지 또 받아갖고 6월 초에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아마 7월 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길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시면은 당권 도전을 위해서 아마 큰 소리가 좀 날 것 같습니다. 7월 초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6월 4일. 아이고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열흘 뒤면 귀국할 거라고 하는 홍준표 전 지사의 측근의 이야기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이것도 추대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요? 홍 전 지사, 이제 홍 전 후보죠. 홍 전 네. 후보가 이제 패배하고 난 뒤에 저희 가서 마음을 추스린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닌데 네. 저분이 지금 저렇게 가서 기가 별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24%나 얻을 수 있었던 대단한 공적을 세운 걸로 지금 그렇게 혹시 아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래서 네. 아마 저분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든지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좀 오히려 서운한 감이 느껴지겠어요. 지금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네. 그런 사진을 말이지 그 SNS에 올린 그런 지금 입장이냐. 지금 뭐냐면 정말 앞으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을 어떻게 다시 재규합해서 정말 진정한 보수 유권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보수 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이런 고민하는 빛은 안 보이고 지금 보니까 뭐 친박 비박끼리 싸운다든지 무슨 이래가지고 국민 누구나 볼 때 저분이 지금 당권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네. 행보를 보이시면요. 안 그래도 지금 저 마음이 지금 어디 이지할 때도 그런 걸 보고 뭐 위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네. 메시지를 줄 때도 새로운 보수 어떻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 네. 이런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과거에 보수 정치 세력에 몸담았던 모든 분들이 좀 어떻게 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좀 보여주면 네. 국민들이 좀 위안을 얻겠네요. 예. 땅을 굳세게 밟고 친박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포효를 터뜨린 홍준표 전 지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지사가 당권 도전하겠구나라는 건 저기 미국 가시자마자 SNS 하시면서 네. 이 바퀴벌레 얘기하실 때부터 제가 느낌이 좀 왔었는데 네, 사실 홍준표 지사님한테 저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중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 어쩌고 뭐 지금 당권 어쩌고 뭐 이번에 집단지도 체제를 한 해 만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가 뭘까라고 저도 굉장히 토론회부터 유심히 다 봤는데 결국 뭐 안보, 종북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우리나라 보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 보수라는 것 자체가 사회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법과 원칙을 살리는 게 보수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가치의 깃발을 걸고 그 가치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사실상 보수가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 80% 넘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 거기다가 얼마 전에 나온 그 당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 잡으면 뭐합니까? 그럼 보수의 가치를 살려서 다시 무언가 보수와 진보 양 날개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보수층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네. 저는 도대체 무슨 가치를 얘기하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홍준표 전 지사는 비장하죠. 광야에서는 나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을 돌면서 감사 인사를 돌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환한 웃음으로 조찬 모임을 가진 장면이 나왔는데요. 저게 웃음이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는 당 때문에 긴장하시는 건가요? 제가 저 자리에 계셨던 시당 관계자 몇 분하고 통화를 해서 네. 좀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그 봉화마을에서 그 추도식 행사가 끝나고서는 경남도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런 이제 감사 인사 자리를 네. 가졌고 밤늦게 부산 해운대 이제 모친댁의 본가에서 하루를 자고 오늘 아침에 지금 저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네. 지금 뭐 고생했다, 격려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그 부산 시당에서 지금 국민의당 최초로 이번 선거 당시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에게 1호 첫 번째로 전달을 했고 하도 안 웃으니까 지금 시당 관계자들이 좀 웃으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백서도 받고 그래서 지금 모처럼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렇잖아도 호남에서 지금 5%대 지지율로 고민이 될 텐데 비대위원장이냐 당권이냐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함께
이 정부를 위해서 또 진정한 야당으로 설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 쪽은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당권 비상대책이 그거 아닐 거라고 하던데요. 왜 이렇게 굳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무슨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즉각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뭐 당장에 우리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대표로 나오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하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아쉬워하더라니까요. 문 대통령이 질주하는 탓도 있지만 왜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당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당도 당이지만 저는 네.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네. 벌써부터 저런 정치 행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하고 적절한 것이냐. 네. 지금이야말로 왜 그렇게 참패를 했고 호남에서 마저 문재인 대표한테 아주 반의 지지율도 얻지 못했느냐, 득표도 네. 못했느냐 하는 것.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 초반 막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5~6%의 호남의 지지율을 가지고 정의당보다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좀 깊은 숙고 성찰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친 뒤 정치를 하든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든 네. 뭐 또 국민의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과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설정한 뒤에 정치 행보를 해도 늦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네. 물론 당에서도 지금 아마 워낙 이렇게 참패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방향이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아마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뭔가 몸집을 불리고 지금 그래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얻은 그 중도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한 30%이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세력을 가지고 네. 다당제로서 국민의 다수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모양새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네. 워낙 호남의 민심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일부 당 그 고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뿌리가 같으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이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라든가 그 측근들은 저분들은 지금 재수를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인데 이러다가는 이 낙동강 우리가 오리알 될 신세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느니 당권을 맡아야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서 진 거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담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어쨌건 지금 다시 나와서 50% 이상 얻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재충전이나 반성회보다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국민들이 느낄 때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마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수현 대변인도 우리가 옛날에는 출세해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서울에 당연히 집도 사고 아니면 또 국회의원 좀 되면 벌써 서울에 집 있고 네. 이런 줄 알았더니 박수현 대변인도 보니까 국회의원을 했으면서도 서울에는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문 대통령도 뭐 거기서는 그 마당이 100평 넘는 집을 가졌지만 그것 해봐야 서울에 와서 30평짜리 아파트도 전세도 못 낼 정도였다니까 네. 서울이 집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들도 특히 권부 중에도 권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부터 이렇게 좀 소탈한 네. 그런 이제 자세를 보여주면 앞으로 흔한 말로 무슨 흙수저 무슨 수저 이런 좀 시비도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시종 여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일명 문 대통령 구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국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정숙 여사가 이 업체 신발을 구하려고 수소문을 했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더 이상 신발을 본인이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 가을에 구두를 팔라고 국회에다가 판을 벌렸었어요. 그때 국회에 직접 오셔갖고 아주 즐겁게 한 켤레 사신고 가셨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였었어요. 청각장애인이 만들었지만 하루에 1개, 2개 팔으면 많이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구두.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묘역을 참배했을 때도 신고 갔던 그 구두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셨던 분이 우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 구두를 이제 문재인 저 대통령이 2012년에 이 아까 업체 그 구두를 만드는 풍경이라는 업체의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저거를 팔았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의원이 저걸 사서 너무 즐겁게 뭐 신고 갔다. 근데 이제 누리꾼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번에 그 5.18 묘역에서 저 참배하는 모습에서 구두 뒤축이 사실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의 수준으로 저런 상황을 보고 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하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그럼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저 구두가 어디 거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청각장애인들이 만들어서 판매했던 구두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2013년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폐업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저 구두를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최순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검찰에 출두할 때 벗겨졌던 구두 기억하시죠? 그 구두와 너무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구두를 이렇게 5년이나 신으시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 구두 한 2서너 켤레는 있지 않습니까? 또 박보도 신고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전국을 지금 유세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구두를 하나를 신고 저렇게 다녔다는 게 참 뭐랄까요, 희한하기도 하고 참 검소하시구나 하는 느낌 정말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참 보통 뭐 대부분의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장에 가면은 구두가 그냥 몇 켤레씩 되게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좀 계절도 바뀌고 그러는데 5년을 신었다는 게 참 문 대통령이 아직도 이 구두를 신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우셨다고 하던데, 네, 교수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석영 그 대표,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게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구두인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폐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옛날 그 멤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좋은 그런 구두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당연히 문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자립하는데도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성공하는 그런 구두 회사가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많이 울었던 이유가 사실은 또 그 내부적으로 또 숨겨진 사연들이 있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구두를 만드는 장애인 한 분을 모셔다가 배우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구두를 만들 때 뒷굽이나 이런 데 못을 박는데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못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구두 장애는 다 듣잖아요.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을 텐데 그걸 다 꿋꿋이 참고 본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이거 누군가 편하게 신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장이 저렇게 폐업하고 나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른바 상품과 함께 스토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심금을 더 울리고 있는 일명 완판 행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기만 하면, 신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시네요. 등산을 할 때마다 입은 재킷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거 한번 예약 판매하겠다고 다시 만들어주신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전 예약이 오픈됐는데 1시간 만에 다 팔았다. 이거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정에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매진이 돼서 2차로 300번을 지금 더 추가로 지금 그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저 옷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저 옷의 이름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앞자 문자의 약자인 M을 따서 M 어떤 이런 브랜드로 지금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옷이 또 작은 치수의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성남 MBN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후보 시절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취임 2주일을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였던 어느덧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추도식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신드롬처럼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오빠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주려고 왔는데 악수는 했는데 갈 때 줄라 그랬더니 못 만나가지고 못 줬잖아. 어떻게 전해줬으면 좋지? 택배를 보니까? 열기가 어느 정도였길래 지금 스튜디오 안도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토마토 상자를 머리에 이셨던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저 아주머니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가지고 네.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악수는 했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무거워서 지금 드리면 나중에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기가 힘들까봐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달을 못하고 그냥 가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취재진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우리 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택배로라도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택배로 정말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인터뷰한 열성으로 봐서는 택배로 보낼 방법을 반드시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친노 친문의 패권은 없다.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 참석이다. 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권양수 여사가 직접 준비한 육개장을 먹고요. 봉화에서 먹는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가 되는 걸까요? 추도식에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네. 참석이 이제 마지막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하면서 그때 참 기분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른다 할 정도로 참 국민들로부터 너무 네. 큰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추도식에서 요즘 어제는 추도식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이 오늘로서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참석하겠다 한 것은 이제는 노무현 그런 시대를 넘어서 네. 문재인 시대를 만들고 노무현의 가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뭐라 할까요? 뭐 독립선언이랄까요? 그동안 네. 문재인 하면 노무현 비서실장, 노무현 뭐 대통령의 그림자가 늘 아른거렸는데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가치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 애정 네. 이런 것들 또 탈권위 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가치뿐만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도 대통령직으로서도 성공하겠다. 그러한 그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오늘 국민들에게는 청와대 개방 1탄이 될까요? 일자리 상황판을 내건 여민관 집무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단출하던데요. 그렇지만 불안건처럼 생긴 상황판 2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점검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 정말 일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소탈한 대통령, 뭐 그래서 그 청와대 그 집무실, 그게 그런 어떤 권위가 묻어나는 뭐 그런 데보다는 소탈하게 여민관 저기서 이제 네. 직무를 하겠다는 건데요. 생각 정말 잘했어요. 그래 그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 소탈하다, 또 친근감이 있다. 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아주 말하자면 열화와 같은 그런 박수갈채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런 자세가 아마 5년 내내 이제 시종 일관할 것으로 믿고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일단 대통령도 실제로 일하는 대통령, 부지런하게 일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참모들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 바로 가까이서 일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국가적으로도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런 식으로 이제 보여준다, 이런 의지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참모들도 바로 옆에서 이제 모시고 있으니까요. 과거같이 상간만만 배알아듯이 가지 말고 이제는 바로 옆에서 대통령하고 항상 그때그때 필요할 때 건의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직언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잘 어울려서 그야말로 청와대 안에서부터 명실상부한 협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까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군악, 의장대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고요. 먼지를 털고 다시 나온 게 적지가 않습니다. 원탁 테이블을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저게 바로 9년 전에 민정수석 당시에 썼던 테이블인데 주인 곁으로 돌아왔다고요. 오늘 회의실 정중앙에 있던데 말이죠. 사실 저 원탁 테이블도 여민관 안에 새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을 9년 전에 사용했던 거고요. 원탁이라는 거의 의미가 아무래도 탈권위와 가깝습니다. 가장 여러 사람과 눈을 잘 마주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간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부분하고, 또 한 번 또 관행, 또 탈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임 추천을 이제 국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죠.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죠. 우병우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에 대해서도 방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요. 전 정권에서 만든 제도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필요하면 계승하고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맞게 다시 고쳐서 전 정권에 잘한 것들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까지 같이 보여준 측면에 있어서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지금 국민들 현재 80% 이상 정도의 국민들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부터 감찰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원탁과 함께 소통을 중시했던, 그래서 세 나라에 보냈던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을 만났는데요.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요? 안정적인 외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격이 없이 다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사단과의 만남입니다. 그쪽 인터넷에 올라간 큰 일들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주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또 구성되고 급하게 출발하고 그러셨는데 아주 성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명 야쿠자 오야붕 이야기를 문희상 특사가 한 이유가 뭡니까? 가면서부터 화제가 됐었죠.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특사를 보내라고 했더니 오야붕, 두목이 왔다. 야쿠자의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덩치나 어떤 얼굴 모양새나 이런 걸 두고서 오야봉이다, 두목이다. 상당히 우리가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문희상 특사가 저 당시에 갖고 갔던 친서 내용 중에는 분명히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위안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견제하려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베 총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 속에서
또 그 화면 속에서 우리 누리꾼들이 또 그 아베가 이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까지 포착을 해서 아 정말 네. 오야봉이 오긴 왔다라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 그 특사단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자신의 상관이나 누가 들어오면 이제 없었던 듯이 아주 지지운 듯이 조용하거나 네. 분위기가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악수하면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청와대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는 파격 행보. 청와대 대변인의 숙소까지 구해주는 대통령입니다. 워낙 박수현 대변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공주에서부터 고속버스 타고 매일 출퇴근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관사까지 내주게 됐죠?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공주에서 국회까지 늘 네. 매일 출퇴근을 했죠. 뭐 서울에 비싸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국회의원 되면은 시골 사람들을 보면 시골 사람들 얘기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너는 매일 여기서 살아라 해갖고 그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보니까 와서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서울 집값이 뭐 전세값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집도 구하지 못하고 네. 인근 숙박업소에서 우선 지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늘 대통령이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또 만나야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청와대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뭐 어디 청와대 군에는 혹시 머무를 데 없느냐 숙소 같은데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청와대가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집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네. 이렇게 처음 맡아갖고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 아주 조그만한 뭐 이렇게 집을 얻어갖고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박수현 대변인한테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좀 구해주는 네. 참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뭐 영국 그 전에 보니까 영국 의원이 말이죠. 그 집 런던에서 집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뭐 선상 생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해외에서 그런데 남편에게는 제인 씨라고 부르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부인을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어이라고 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뭐 이 SNS에 올렸던 글이나 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물리양 행진곡에 손 맞추는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권양숙 여사가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 권양숙 여사의 손 박자를 보면서 박자를 맞춰줬던 거예요. 그 네. 부분까지도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배려가 있다는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부인에 대한 호칭을 잘 못합니다. 어이는 2012년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또 안 부르시겠죠. 아니 그런데 네. 저는 경상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왜냐면 아. 제가 옛날에 하숙할 때 보면 그 하숙집 그 주인 충청도 분이었는데 나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부 호칭에 부인에 대한 호칭에는 근데 아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들 세대만 해도 저 어이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행보 중에는 정책적인 행보도 있겠습니다만 뒤로 보이지 않는 기부 행렬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경매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내놓으셨던 게 셔츠, 바지, 원피스, 머플러 같은 거네요. 그 이제 지난 1월 17일 날 한 번 네.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영부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영부인 그렇죠. 되시고 나서 5월 27일 날 또 한 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물품들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 5월 27일 날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그러니까 진월국제테니스 광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이제 경매에 붙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그 무슨 등산복, 그다음에 아까 뭐 곰키, 뭐 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완판되고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거를 감안할 때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된 수익금이 전액 소외이웃 돕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뭐 쓰지 않던 물건들을 내놓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또 기념해서 가질 수 있는 또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역시 좀 의미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들렸던 소식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작년에 연봉 절반인 9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비우면서 채우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통령 내외 그리고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캐리어 가방을 직접 차에다 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수행원들이 한다거나 이제 주변에서 하는데 김정숙 여사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캐리어를 들어서 차에 실는 모습, 근데 저런 모습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저런 모습들이 소탈하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다른 분이 또 캐리어 때문에 좀 논란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말이죠. 그 김포공항에서 아마 수행원을 보고 나서 자신의 짐을 슬쩍 이렇게 밀어 넣어준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길래 그렇게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화제에 두고 있나요? 네, 일본에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다가 이번에 네네. 한국으로 딱 돌아오시는 장면인데 들어가면서 게이트가 딱 열리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시면 네. 시선은 정면 응시하면서 네. 캐리어를 옆으로 싹 미는데 그거를 이제 수행원이 딱 잡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저 영상이 딱 공개되고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오늘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오전 내내 1등이 김무성, 그리고 네. 3위가 노룩패스였습니다. 농구할 때 안 보면서 이렇게 쓱 주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모습 자체가 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네. 수행원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 SNS를 통해서 비난 대열을 가세를 했는데 네. 저 받았던 이 수행원은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제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긴 하지만 평소에 굉장히 자상한 편이고 네. 2012년에 저 보좌관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함께하고 싶은 국회의원에서 1위로 뽑힌 게 김무성 의원이다. 그러니까 네. 저 장면은 이제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 보이시죠? 네. 인터뷰를 예견이 돼 있어 예상이 돼 있어서 나와서 빨리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리어를 수행원한테 이렇게 슬쩍 밀어주는 게 네. 마치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고 거만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김무성 대표는 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웃으면서 자꾸 이런 거 다루면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약간 반농담식으로 네. 그러면서 그냥 이 사태가 일정한 해프닝 정도로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프닝이고 뭐나 이런 거 내가 일일이 해명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받는 게 저기 무슨 기계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눈길이라도 한 번 좀 써, 나 왔어 이러고 이거 받아가 이러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런 스타일이 전혀 대중적이지 못한 스타일이다. 근데 네. 자신의 신분은 대중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정치인이 누가 뭐 사장이 와서 저런다면 사람들이 그 버릇 그냥 나오는 건 이러고 말겠지만은 네. 정치인이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사람 보지도 안 하고 말이죠. 거들떠보이더라고 옆으로 휙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님 그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연석회의가 네. 끝나고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동영상이 6만 건 정도나 이 조회가 됐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냐라고 이제 취재진한테 되물었고요. 네. 취재진들이 수행원을 이제 보면서 밀어줬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거를 왜 해명해야 하는지 입으려고 그 작은 치수에 대한 옷도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던 게 2013년에 단종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이제 약간 유행이 간 한물 간 등산복입니다. 아까 구두를 오래 신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을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등산복을 계속 입고 다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 등산복 어디서 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이미 단종된 거다. 하다가 다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네. 지금 뭐 일단 300벌을 사전 예약해서 1시간 만에 완판을 했는데 이렇게 잘 팔리면 뭐 소위 복고라고 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이런 물건들 다시 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저런 모습만 봐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주 행복한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 봐요. 이런 물건들이 팔리면서 업체들은 노동 조건도 함께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비슷한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품의 화재,
일명 곰돌이 열쇠고리까지 이제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곰돌이 열쇠고리를 들고 네.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열쇠고리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들이 네. 새도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 하겠다는데 저런 뭐 물품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에 네.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요만 있어도 일자리는 좀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뭐 구두 이런 열쇠고리까지 이렇게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임기 초뿐만 아니라 임기 네. 말까지 계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옆에 즉 경상도를 당시에 문 후보가 가면 호남으로 갔던 김정숙 여사가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팔뚝의 추도식에서 이모리안 행진곡을 합창하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이어서 엇박자는 견딜 수 없다. 조기 수습에 나섰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문 대통령의 좌우 화합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기사에서는 좌우 참사를 김정숙 여사가 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박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좌우 엇박자 나신 네. 거 보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뭐 흠이나 하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제 김종수 여사가 성악 전공이시니까 이렇게 네.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예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것도 좀 웃으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 실수를 네. 바로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시면 참 진짜 박치시긴 하네요. 지금 계속 양쪽이 어긋나시는데 네. 김종수가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또 하나 위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도 말이지 네. 저렇게 뭐 틀리면 옆에서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대통령도 뭐 엇박자 낼 수 있고 아까 박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박치도 있을 수 있고 한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친근감이 가는데 네. 아까 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장면, 이런 인기 또 대통령의 그런 소탈함 이런 것이 정말 시종일해가지고 임기 마치고 저 청와대를 떠나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면 아마 국민들 모두 그렇게 바라겠죠. 예. 지금 오늘 약간의 이걸 해프닝이라 봐야 되나요? 문 대통령이 영부인의 내조에 만족했을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바로 삭제가 됐어요. 네, 이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엇박자 게시물 사실 이게 흠이 아니라 되게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귀여워 보이는 모습, 좀 친근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리트윗했다가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리트윗했네라고 이제 포착을 했는데 이제 리트윗하고 이제 직후 이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그 사실까지 네티즌한테 좀 화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소탈하게 많이들 봐주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워낙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서로의 동반자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내의 생일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올렸던 깨소금 같은 메시지를 뒤로 하고 부인은 이 연예인의 잘생긴 남자 배우를 언급하면서 많은 분들이 웃기도 했거든요. 뭐 캠퍼스 커플로도 워낙 유명했고 네. 또 두 분의 그런 사랑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다 친근하게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생일 같은 때 이렇게 또 부인한테 이렇게 SNS를 보내서 생일 축하를 하고 네. 저도 뭐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갖고 좀 민망하고 뭔가 좀 닭살이 돋는 것 같아갖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두 분은 참 국민들 보기에 네. 부부의 사랑이랄까 그런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고 이런 걸 떠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네.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또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은근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문 대통령 의문의 일패라고 하면서 유쾌한 부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여사는